예,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반도 통신의 최한욱입니다. 예,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예, 상당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바람이 많이 불고, 예, 짧게 쌀쌀했는데, 오늘 완전히 또, 초여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옷을 두텁게 입고 나왔는데요. 예, 밤에 돌아다닐 일이 많아가지고, 예. 근데 오늘 아주 또, 이 코디네이팅에 실패를 했네요. 예, 매우 덥습니다. 또 스튜디오에 조명까지 지금 틀어놔가지고, 예, 또 찜질 방송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날씨도 이게 대통령이 그래서 그러는 건지, 예, 날씨도 미친년 널뛰기 하네요. 예, 이런 얘기하면 또 막말 방송했다고 저도 나중에 국회의원 출마하면은 구설수에 오를래나요? 예, 지난 한 주 김용민 씨, 예, 낙곰수를 또 대표해서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막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예, 전국이 뜨거웠습니다. 씨발, 욕할만 하니까 하지. 예. 욕도 못하냐? 19금 방송인데? 욕을 안 하면 19금을 왜 해, 씨발. 예. 이건 19금이 아닌데요. 예, 일부러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출마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막말을 해도 아무런 미래에 지장이 없습니다. 예, 이런 족 같은 경우가 다 있나요? 그죠? 참 되지도 않는 걸로, 예, 선거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되지도 않는 걸로 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 마지막 선거전은 혼탁하게 해보라 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요, 예, 김용민 씨 물론 잘한 말은 아닙니다. 방송에서 욕하고 그러는 거 좋은 일은 아니죠. 게다가 또 이게 어떤 그 여성을, 예, 이렇게 모독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예, 좋지 않은 거라고 보지만은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를 한다고 적어도 새누리당에서 그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죠. 예. 그러면서 저도 괜히 열이 받아가지고, 예, 오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아마 애국전선 때도 이 얘기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원하게 한번 욕을 치려고 그래요. 저도 욕하면, 예, 나름 한가닥 합니다. 예, 어제 처한테 욕했다가, 예, 일요일날 뒤지게 혼났는데, 예, 합법적으로, 예, 공개적으로, 예, 오늘 욕 좀 치겠습니다.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예,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통신에서 계속 폭풍 우려를 해왔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별일 없이 선거전이 들어가는 것 같죠? 예, 천만다행입니다. 예, 계속 이렇게 약을 쳐놓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건 다 제 공입니다. 제가 열심히 떠들어가지고, 야, 지금 폭풍을 해봐야 역풍만 맞겠구나, 이렇게 된 거 아닐까라고, 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른바 아전인수라고 하죠. 예, 제 눈에 물대기, 자화자찬, 예, 셀프 깔때기 같은 말 아닌가요? 정신 오락가락하네, 날이 더워서 그런지. 예, 아무튼 한반도 정세에 심각한 어떤 변화 없이 총선을 맞이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을 해서 보다 나은 한반도가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요, 제일 저는 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남북관계, 아주 전쟁 직전까지 밀고 온 거, 이거만큼은 책임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 통신에서도, 예, 이번 선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요, 총선도 있지만 아마 총선이 끝나고 한 2, 3일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중대한 또 사건이 기다리고 있죠. 예정이 돼 있습니다.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북한이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발사하기로 예정이 돼 있고요. 이미 언론에도 공개가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번 주 방송에서 한반도 통신 만든 목적이 바로 이런 건데. 예,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게스트 한번 모시고, 예, 초대 손님 한번 모시고, 북한의 인공위성 뭐가 문제인가, 왜 쏘려고 하는가, 예,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사회연구소, 예, 곽동기 박사님을 모실 거고요. 북한 미사일, 인공위성, 예, 경제 전문가입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잠시 후 1시 30분부터요. 예, 초대 손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주간 한반도 통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예, 한반도 통신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는요, 오늘 트위터로 발칙한 님이, 예, 미리 신청을 해주셨네요. 이거 참 아름다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예, 미리미리 좀 해주세요. 저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예, 김장훈의 산호라면으로 오늘 첫 곡 열어드리겠습니다. 산호라면
예, 김장훈의 산호라면 보내드렸습니다. 예, 산호라면 좋은 날도 오겠지요. 좋은 날도 오겠지요가 아니라 옵니다, 반드시. 4월 11일 날 올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제가 볼 때는 4월 11일 6시가 되면은요, 우리 모두 행복해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 이상한 거예요. 무조건 저는 4월 11일 6시가 되면, 그때 이제 출구조사가 나오죠. 그때가 되면은 온 국민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한 200석 나왔으면 좋겠어요. 200석 정도 나와가지고 이번 기회에 새무리들을 싸그리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대한민국이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먼저 주간 한반도 통신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식. 이번 주가 북한에서는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 특히 2012년 4월 15일이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이 되기 때문에,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라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목표를 좀 제시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됐으니까요. 하나 둘씩 북한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북한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추진해왔던 국책사업이죠. 시천발전소가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이 6일발로 보도를 했는데요. 시천발전소가 일터섬으로써 평양시 전기 문제를 보다 원만히 풀고 청천강 주변의 농경지와 주민 지역을 큰 물 피해 홍수죠. 로부터 보호하며 희천지구, 남흥지구 공장, 기업소들의 공업용수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희천발전소, 북한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이 전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문제. 지금 뭐 서방 사회에서 북한의 이 경제 제재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뭐 석유가 나온다고는 하지만은 아직은 뭐 이 상업적 수준으로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히 2000년대 말에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이 전력난이 심각했었죠. 그래서 뭐 공장들이 안 돌아가고, 뭐 평양에서도 뭐 십몇 층, 고층 20층이 되는 고층 아파트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안 해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이 시천발전소 완공이 되면서 전력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뭐 특히 평양시는 거의 뭐 이 시천발전소가 전기를 공급한다고 그러죠. 특히 만수대 거리에 10만 세대 지금 새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 10만 세대 아파트는 시천발전소가 다 담보를 한다라고 합니다. 보장을 한다라고요. 특히 통신에서는요, 건설자들이 10년 걸려야 한다던 발전소 건설 3년 안에 끝냈다. 뭐 이런 걸 특히 강조를 했네요. 그래서 10년 걸릴 게 3년 안에 됐으면 뭐 한 300% 이상 공정 속도를, 건설 속도를 더 낸 이런 또 의미 있는 발전소다. 이런 부분을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천발전소는 청천강 상류에 있는데요. 유역 변경식 발전소. 그러니까 유역 변경식 발전소라는 게 보통 이제 발전소는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돌리는 거죠. 수력 발전은. 그런데 물이 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높은 곳에 있는 물을 가둬놨다가 밑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되면 발전소를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되는 하천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북한에서는 산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유량을 확보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유력 변경식, 그러니까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높은 데로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떨어뜨리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발전 용량이 30만 킬로와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이 희천발전소 건설에 상당한 관심과 공을 들였는데요. 2009년부터 11년 사이에 모두 8차례나 현지 지도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상을 많이 받았네요. 아무래도 큰 공사다 보니까, 큰 공사가 또 단기간에 완공이 되다 보니까 표창이 아주 대거수여가 됐다고 합니다. 시천발전소 설계에는요, 김일성상, 북한에서 가장 높은 뭐 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비중 있는 상인데 김일성상이 수여됐다라고 하고요. 시천발전소를 완공하는데 기여한 57,872명의 군인들과 건설자들, 일꾼들, 설계자들이 표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노령영웅, 그죠? 노령영웅. 우리가 뭐 국민 뭐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국민 타자, 뭐 국민 뭐 가수, 뭐 이런 거 많이 붙이잖아요. 뭐 요즘은 예, 국민 여동생, 뭐 국상도 있어요. 예, 국상은 뭐 별로 좋은 건 아닌데, 뭐 그와 유사하게 북한에서는 이제 가장 뭡니까? 영예로운 거, 예, 가장 높은 평가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인민대우, 뭐 그죠, 뭐 이런 건데, 예, 노령영웅, 예, 요런 것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건데, 노령영웅이 100명에게 칭호가 수여가 됐다라고 합니다. 김일성 훈장이 5명, 김일성상이 2명, 김일성 청년 영예상이 91명에게 수여가 됐다고 그러고요. 5명이 공훈 설계사 칭호. 그러니까 공훈 설계사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뭐 설계사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공훈 설계사 칭호가 5명, 예, 6명이 공훈 건설자 칭호, 21명이 공훈 자동차 운전사 칭호. 예, 국민 자동차 운전사도 있네요. 뭐 아무래도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예,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자본주의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국가 자동차 운전사라는 칭호가 25명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아주 독특하네요. 예. 3명이 공훈 전력공, 예, 그러니까 국가 전력공이네요. 예, 등 971명이 국기 훈장 1급, 950명이 노력 훈장, 15,288명이 국기 훈장 2급, 예, 1,243명이 전사 영예 훈장 1급, 21,107명이 국기 훈장 3급, 4,447명이 전사 영예 훈장 2급, 1,446명이 군공 메달, 3,667명이 공로 메달을 수여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희천발전소 건설에 참여했던 78,339명에게 희천발전소 건설 기념 메달이 수여됐다라고 보도가 나왔네요. 이게 뭐 메달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노령영웅 이런 뭐 공훈이나 노력 영웅 공훈 이런 칭호가 붙게 되면은 그에 상응한 사회적인 이런 뭐랄까 혜택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성옥이라고 있었죠. 예, 정성옥 마라톤 대회 나가지고 세계 마라톤 대회 나가지고 우승을 했던 여성 마라토너가 있는데 아마 노령영웅이었던 것 같아요. 노령영웅 칭호를 받았는데 60평 아파트하고 예, 승용차, 그러니까 운전사가 달린 승용차 뭐 이런 혜택들을 받았다라는 제가 과거에 이제 보도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뭐 지금 100여 명 이상이 그런 수준의 지금 거의 뭐 한 200여 명 정도가 되겠네요. 예, 그런 수준의 지금 훈장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만 몇 명 가까이가 메달 혹은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은 이 사회적 혜택도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표창하면 상금도 있겠죠. 예, 그런 상금도 많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만 봐도 이렇게 많이 뭐 훈장을 주는 게 이 공사 자체가 이제 뭐 큰 것도 있겠지만은 예, 북한 여러 가지로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 야, 이런 걸 또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뉴스 볼까요? 예, 인공위성 오늘 좀 많이 얘기를 나눌 건데요. 광명성 관련된 뉴스들이 오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광명성 해외 취재단이 입국을 했다네요. 예, 지난 6일에서 7일 사이에 예, 미국과 일본, 유럽의 주요 통신사들과 방송사들이 방북을 했다라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통신에 따르면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의 초청으로 여기가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해당 부서죠. 위원회의 초청으로 광명성 3호 발사를 참관 취재하기 위해서 미국의 AP통신은 뭐 지국이 있으니까 뭐 추가 취재단이 들어갔나요? 예. CNN, NBC 등 방송사가 통신사 방송사가 들어갔고요. 러시아의 채널 1채널 NTV, 지베지다, 예. 일본의 교토통신 NHK, 프랑스의 IFP 통신이죠. 예, AFP, IFP 통신, 일간지 르몽드, 영국의 로이터 통신, BBC, 일본의 ARD, 스웨덴의 STV, 스위스의 RTS, 베트남의 중앙TV, 홍콩의 봉황위성TV, 인도네시아의 TV1, 예, TV1, 예,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채널 뉴스 아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ETV, 브라질의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로 등의 기자들과 취재단이 비행기와 열차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뭐 미국에서 취재를 안 하겠다고 지금 예, 미국에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미국 방송국이 다 들어갔네요.
AP통신, 예, 방송국은 아니지만은 미국을 대표하는 통신사고요. 세계 5대 통신사라고 하죠. 뭐 르몽 저기 뭡니까? AP, 로이터, AFP, 그죠? AFP 통신, 예, 일본의 교토통신 뭐 등등 해가지고 세계 주요 통신사들은 이미 다 들어갔고요. 예, 방송국들도 그 가장 권위 있는 각국의 권위 있는 방송들이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국영 방송들 혹은 공영 방송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죠. 예, 이거 뭐 다 취재하러 갔네? 뭐예요? 예, 미국이 뭐 말로는 뭐 대화를 안 하겠다, 예,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러더니 결국은 할 건 다 하는군요. 우리나라 하나도 못 갔네요. 참, 각하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미국도 가고 다 일본도 가고 다 가는데 뭐 일본 미국도 뭐 요격을 하느니 뭐라느니 뭐 난리를 치고도 결국 자기들은 챙길 거 챙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순진하신 각각에서만 한국 쪽에서는 아무 방송사도 안 들어가죠. 이게요 뭐 참 뭐 들어가서 취재 안 한다고 그게 지금 우리가 안 한다고 보도가 안 나올 것도 아니잖아요. CNN 다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머저리 같은 짓입니다. 북한에 방송팀을 안 보내면은 우리만 왕따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CNN 거 받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도 들어가고. 게다가 이게 뭐 다 떠나서 좋은 기회 아니에요. 북한의 인공위성,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거 왜 들어가 취재를 안 합니까? 우리가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예? 이런 정보를 아주 직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참 이거 왜 스스로 포기를 하는지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참 이거 뭐 이념 편향이죠, 이념. 예,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그렇다고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서방 진영에서 다 취재를 안 했다면야 뭐 그런 거보다 하겠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글로벌 호구에서 이제 왕따로 가는 건가요? 예, 호구도 하고 왕따도 하고 다 하시게? 아, 참 한심합니다. 예. 세 번째 소식도 역시 북한의 인공위성 관련된 소식인데요. 예, 북한 서해 인공위성 발사장을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교도통신이요 9일 동창리발 기사로 북한이 8일 오후에 서북부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로켓 은하 3호와 이 로켓을 실어 발사할 예정인 인공위성 광명 3호를 해외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아니 그냥 뭐 은하 3호하고 발사체 은하 3호와 로켓 은하 3호와 인공위성 광명성 3호 이러면 될 거를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로켓 은하 3호 이건 뭡니까? 하여튼 이거 일본 사람들 정신세계도요. 우리 각하 못지가 않아요. 예, 각하 못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직전에요. 그 인터넷상에 유튜브에 공개된 취재 보도 동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들 다 그거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인터넷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냥 뭐 이거 다 뭐 CNN을 통해서 나올 거고 다 나올 거니까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거의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발사장도 공개를 하고 관제센터라고 그러죠. 예, 지휘 통제실도 공개를 하고 뭐 죄다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뭐 그 로켓은 이미 3단까지 설치된 상태고요. 예, 위성은 아직 장착이 안 됐고 원료 주입도 아직 시작은 안 됐는데 예, 뭐 바로 시작하면은 12일 이후에는 발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날 서해 위성 발사장이에요. 장명진 총책임자 이제 언론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예, 이야기가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 최종적인 지시만 있으면은 12일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발사 가능하다. 향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향후 로켓의 대형화를 추진해 정지 위성 로켓을 쏘아 올릴 계획이다. 이번에 쏘는 거는 한 100kg 정도의 소형 위성이고요. 예,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되죠. 근데 이번에 계속 추진을 해서 정지 위성까지 쏘아 올릴 대형화를 해서 정지 위성까지 쏘아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미국하고의 협상과 상관없이 북한이 인공위성 계속 개발하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건 아주 북미 협상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내용이 실무진 수준에서 좀 얘기가 나왔네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은하 3호의 전체 길이는 30m고요. 직경이 2.4m, 총 중량 97톤에 이른다고 하고요. 은하 2호보다 여러 면에서 개량되었고 연료 주입도 자동화되어서 이전과 비교해서 발사까지의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인공위성이요. 한국과 일본 등 타국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발사 성공은 확실하다면서 궤도를 벗어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한 자폭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자폭 기능이 있는 걸로 봐서는요. 일본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예,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별 피해 없이 예,
잘 진행이 될 테니까 뭐 괜히 요격하겠다고 설레발 치지 마시고 북한에 들어가서 인공위성 발사하는 거나 잘 구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릴게요. 또 인공위성 발사 관련된 얘기인데요. 통일부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대비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 전에 취재단부터 제가 보기엔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류우익 통일부 장관, 통일부 원내 조회에서요. 현재 상황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의 좋은 선택을 권유하고 촉구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아닌 쪽으로 가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용기라는 것은 장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용기는 힘들더라도 진실에 직면하면서 소위 인민들, 보통 사람들 복지를 위해서 나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한테 한 소리인가요? 그런 것 같죠? 복지를 위해 나서는 것이 진정한, 제발 복지 좀 해주세요. 남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북한 당국이 진정한 용기 내기를 바라고 진정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다.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북한 당국이 옳은 길과 이로운 길, 좋은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북한이 좋은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열심히 기대하세요. 뭐 아무튼 통일부에서는요, 현재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있고요. 10일부터 종합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뭘 할래나요? 뭐해서 장기 둘래나요? 뭐 요격할래나요? 뭐 하려고 모여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나 신경 쓰세요. 보통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진정한 용기입니다. 류익 통일부 장관님. 아니, 돌아버리겠어요. 왜 남의 나라 복지 신경 씁니까? 좀 여기부터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노래 한 곡 듣고요. 지금 곽동기 박사 오셨네요. 바로 오늘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청곡 해주셨죠? 바비킴의 남자답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생에 무서운 이만큼 사랑해 순수해 너무나 당당해 남자기에 그렇게 해 뜨거운 심장이 뛴다 달려들어 난 또 이 세상에 몇 번을 깨져도 멈추지 않아 고통 따윈 날 어쩌지 못해 자존심 하나로 살아간다 태풍이 몰아쳐도 헤이헤이헤이 멋지게 걸어 난 남자니까 한 걸음 당당히 인생에 무서운 이만큼 사랑해 순수해 너무나 당당해 남자기에 그렇게 해 혼자서 모든 걸 이겨내 진심을 보이면 지는 거지 절대로 타협 같은 건 안 해 태어나부터 정해졌으니 자존심 하나로 살아간다 태풍이 몰아쳐도 헤이헤이헤이 멋지게 걸어 난 남자니까 한 걸음 당당히 한없이 넓은 이 가슴 사랑 앞에 서면 작아지네 배신을 당해도 독할 수 없는 여리디 어린 남자이기에 뒤돌아 몰래 눈물 흘려 아픔을 묻으려 술을 마셔 어차피 내일이면 다 잊어 난 강하니까 다시
바비킴의 남자답게 보내드렸습니다. 그 사이에요. 예, 우리 초대 손님 오늘 오셨네요. 예, 오늘 모처럼 또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연구소의 곽동기 박사님 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뭐 별일 없으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소식 이소식이고 이제 8개월 남았습니다. 뭐가 8개월 남았나요? 뭐 해 뜨는 봄이 오는 데까지 8개월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하 임기 종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안 남았어요. 네, 뭐 맥시멈 8개월? 예, 뭐 저는 그렇게 안 간다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있을 수가 없다. 예, 두세 달 길어야.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사찰을 하고 지랄 발광을 했는데. 그럼 이제 D100으로 해서 예. 오늘부터 한번 제 생각에는요 이번에 뭐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예, 총선에서 한 야권이 한 200석 나오고 네, 6월에 이제 19대 국회 개원되면은 예. 바로 탄핵해버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6월이니까 6월에 탄핵. 지금 뭐 한 100일도 안 남은 거네요. 네, 6월 근데 이제 이제 100일 탄핵하려면 뭐 절차가 필요할 테니까 100일 정도 남았겠네요. 알겠습니다. 100일 남았어요. 100일. 기대하겠습니다. 8개월 남았다 그러면요 예. 국민들이 괴로워합니다. 예, 힘들어요. 8년 같아 정말.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돌 맞아요. 오늘 한명숙 네, 예, 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나겠다고 그러죠. 네, 이야기 보도를 들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오는 길에 예. 그 간단하게 보도만 봤습니다. 조심하세요. 예. 우리 곽 박사님도 위험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아서. 별로 안 유명한가요? 예. 근데 질적으로는 한명숙 대표보다 훨씬 더 심하잖아. 그럼 뭐 한 방에 시원하게 사라질 수 있겠네요. 예, 어버이 연합 그 가스통으로 뒤통수를 맞는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요 활약이 이제 대목이 왔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조만간 네, 이제 예, 우리 곽동기 박사님께서 또 북한의 과학기술, 미사일, 네. 경제 이런 쪽에 좀 전문이시죠? 뭐 전문을 지향하고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우리나라 몇 안 되는 연구자예요. 연구자 자체가 없죠. 예, 없죠. 되지 않습니다. 연구하면 잡아가요. 예. 근데 이제 잡혀가도 하겠다는 사람 몇 명 없기 때문에. 독보적인 저의 연구 영역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곽동기 박사밖에 없습니다.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하면 잡아가기 때문에 아무도 연구를 안 해요. 그래서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해외에서 연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긴 한데. 그죠. 해외에서. 거긴 뭐 잡아갈 수가 없으니까. 예. 예, 해외에 있는 몇 분 빼놓고는 뭐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합니다. 국내 최고를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대목이에요, 완전히. 예, 인공위성. 이게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요즘 대목이. 대목이 점점 빨라지고. 빨라지죠, 그죠? 예전에 뭐 98년도에 한 번 오고 조금 네. 쉬었다가 한 2000한 중반에 한 번 있었죠. 그렇죠. 2006년인가 이렇게 있었고. 6년, 9년, 12년 이렇게 예, 이렇게 있었는데 예. 점점 짧아지네요, 그죠? 대목이 자주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곽동기 박사님 이제 앞으로 이제 돈 좀 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동서에서 예. 이제 하나씩 막 쏘고 예.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동시에 막 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발사장이 2개죠, 북한이. 예, 이미 발사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원래 어디하고 어디에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그 정확한 명칭을 제가 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예. 그 이제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기는 무수단리로 많이 예, 이야기하고 무수단리라는 곳에 일반적으로는 예. 예. 근데 지금 이 평안북도 그 동창리 예. 예전부터 여기는 이제 그 위성 사진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보도는 돼 왔습니다. 예, 동창리. 동창리에 새로운 발사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제 완공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세 번째 은하 3호 발사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동창리에서 이제 처음 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런 시가 생각이 나네요. 예, 동창이 발간. 동창이 네, 노고질이 우지진다. 예, 아무 상관없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갑자기 전혀 동창리라는 다른 내용입니다. 예, 얘기를 들으니까 동창리가 밝으면은 이제 노고질이는 몰라도 네, 예, 인공위성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대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글들을 지금 많이 내고 계세요. 이 통일뉴스 제가 오늘 살펴보니까 우리 곽동기 박사 또 대목을 맞아가지고 글들을 많이 썼네요 벌써.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계속 쓰고 야 있어요. 지금. 최근 인기 기사 1, 2위를 와 둘 다 했어 둘 다. 이거는 이제 제목을 어떻게 좀 이제 잘 뽑아내느냐. 낚시인가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낚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접속하셔서 보시면 새로운 정보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2개의 글을 발표를 하셨어요. 광명성 3호 경제효과 3천억이라는 글을 발표를 했고요. 아주 뭐 이것도 선정적이네요. 네, 예. 선정적입니다. 이거 뭐 맞아요? 이거 3천억? 초보적 단계, 예. 직접적 효과가 3천억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 남쪽에서도 위성 발사 효과, 위성 발사 가지고 오는 이제 우리의 산업의 파급 효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수조 원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했을 때 실제로는 이제 3천억 원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정말 이 거짓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상 이것이 지금의 북한 산업의 실태가 어떠고 현황이 어떠한가, 이거 현 정부의 오이사 조치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최소 추정치로 3천억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고무찬양이 존재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발언을 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억 원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것은 확실하다. 예. 가장 직접적인 효과에 3천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 얘기는 조금 더 네. 이따가 한번 더 각 깊이 있게 살펴보죠 한번. 산업 영역으로 파급돼 나가는 효과는 북한 산업의 수준과 이 실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따가 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더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리 발표가 있네요. 예, 서해 유전을 탐사할 광명성 3호. 예. 이건 지난번 저희 곽동기 박사 나오셨을 때 그때 북한의 이제 석유 자원, 문제 예, 한번 말씀드렸죠. 얘기를 한번 드렸었죠. 요 석유 개발과도 이번 인공위성 발사 관계가 있다. 직접적 관계가 있다. 이런 또 흥미로운 주장 지금 두 가지를 하고 계시고요. 뭐 계속 지금 뭐 글을 쓰시는 거죠 지금 예, 이 관련된 그렇습니다. 글들을. 예, 그래서 오늘 지금 한국에서는 최고 권위자를 모시고 하는 거예요 이 방송이. 예,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기. 이건 확실해요 제가 보니. 이런 주제로 글을 쓴 사람이 없어요. 광명성 3호가 이게 뭐 경제 3천억이니 뭐 석유가 나오니 이런 얘기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14분 오늘 생방송 14분 듣고 계신데 복 받으신 거예요. 이거 비싼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동안 여러 가지로 연구해 오신 곽동기 박사님 모시고 북한 인공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아주 상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인공위성 이거 왜 쏠라고 하는 겁니까, 북한이? 이거 뭐 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인공위성을 왜 쏘느냐보다 인공위성을 왜 못 쏘게 하느냐, 이게 지금의 현상을 볼 수 있는 중심고리라고 봅니다. 인공위성을 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돈가스를 못 먹게 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도 인공위성을 쏘고 영국도 쏘고 프랑스, 뭐 일본, 중국, 러시아, 뭐 모든 나라들이 다 너도 나도 인공위성을 쏘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군사용 위성도 쏘고 있습니다. 군사위성이죠. 그래서 이 군사작전에 필요한 그러한 인공위성도 무더기로 막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쏘는 인공위성은 문제가 있고 이것이 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주장인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 오바마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왜 인공위성을 못 쏘게 하느냐, 여기에 좀 이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왜 못 쏘게 하는 건가요, 그럼? 무섭기 때문이죠. 뭐가 무서울까요? 이것이 인공위성을 쏜 게 성공하는 경우에 그동안 이 한국과 미국이 여러 세계의 이 사람들에게 해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다 거짓이 탄로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은 1998년도에 예. 광명성 1호, 그리고 2009년도 4월에 광명성 2호 2호를 쐈죠. 예. 두 번 인공위성을 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둘 다 1호는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호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가지고 북한의 이 우주 발사체 기술, 그리고 북한의 우주 관련 기술은 아직까지 뭐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이 주로 이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능력이랄지 아니면 발사체 기술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단서가 붙습니다. 향후 5년 내에 내지는 향후 1년 내에 뭐 이런 식의 단서를 붙이고 있죠. 예. 지금 어떠하다라는 표현을 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 북한이 은하 3호, 즉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발사 성공을 하게 되면, 이 광명성 3호는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는 이제 실용 위성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당국은 위성 발사가 실패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광명성 3호의 관측 사진들이 계속적으로 전송이 되고 그것이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 실패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성이 성공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꼭 뭐가 되냐면 인공위성을 실제로 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있다라는 것이 전 세계로 증명이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게 되겠죠. 아니 뭐 북한이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좋은 거잖아요. 그 뭐 같은 민족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아니 뭐 박수를 같은 치립니다. 민족의 일원. 예. 아니, 중국에서 인공위성 쐈다 그러는데 네. 우리가 그 엿 먹어라 나쁜 놈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네. 중국 인공위성 뭐 얼마 전에 유인우주선 쐈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럼 다들 박수 쳐주잖아요. 야 중국 강대국이 됐구나. 뭐 우주 강국이 됐구나. 뭐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죠. 뭐 유독 북한만 가지고 네. 그죠? 이게 문제가 되고 자꾸 실패했다라고 예. 혹은 또 실패하기를 바라는 실패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뭔가요? 예. 그것은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국제 정치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북한과 미국은 전쟁 상태입니다. 정전 체제가 여전히 유효하죠. 네, 그렇죠. 정전이라는 게 예. 아직은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최근에 겁니다. 예. 2월 29일 229 합의 때에도 이야기 보시면 정전 체제가 현 단계에 한반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제 이 체제다라는 부분을 북미가 서로 간에 예, 이렇게 확인을 했었죠. 네, 그렇죠. 사실상 지금 전쟁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예, 전쟁 중에 적국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지도 모르는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 개발 가능성이 정말로 농후해 보이는 그렇죠. 그러한 현실 과학기술적 군사기술적 능력을 확인한다. 북한에 과연 북한이 그런 로켓을 보유하고 있다니 이런 정말 놀랄 줄이사 이러한 여론과 정서가 워싱턴 내에 미국 내에 팽배하지 않겠나. 이것이 저는 올해 연말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북한을 공격해가지고 그걸로 안보 장사도 하고 정권 재창출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는 이 한미 당국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이번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네. 보유할 수 있는 혹은 보유한 이런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사실상 그렇게 이야기될 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기술적 차이가 있나요? 탄도미사일하고 인공위성하고. 기술적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맨 먼저 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를 보면 탄도미사일은 우주로 날아갔다가 예.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해야 됩니다. 재진입. 다시 네. 떨어뜨려야 되니까요. 예. 탄도미사일이 재진입을 못하면 뭐 타격을 줄 수가 없죠. 예. 재진입을 하는 과정에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력이 발생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 어떠한 이제 물체들은 다 타버리게 되죠. 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별똥별 그걸 보시면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주상에 있는 것이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는 공기와 마찰을 통해 가지고 온도가 증가해서 다 이제 연소가 돼 버리는데 그 당시에 연소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신소재로 코팅을 해야 된다.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기술적인 단계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인공위성은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멀리 보내느냐라는 게 중요하다고는 말씀보다는 인공위성의 속도를 얼마로 맞춰가면서 정해진 위치에 올려놓느냐, 즉 고도가 중요하게 되겠죠. 고도와 속도가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 거리 얼마만큼의 정확하게 거리를 목표한 지점을 제대로 타격할 수 있는가, 이 정확성이 결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뭐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네요. 군사적 운용 면으로 볼 때 한 가지 더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되냐면요. 자, 만약에 북한과 미국 간에 핵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게 된 상황이다라고 할 때 예. 미국이 평양으로 ICBM을 발사합시다 라고 예. 돼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에 쏜다고 합시다. 예. 근데 만약에 지금 발사하고 있는 인공위성처럼 그러면 연료를 주입해야 되고 연료를 일주일 전부터 주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날씨를 봐가지고 맑은 날에 발사해야 된다 예. 라고 되면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실전에서는 별 활용 가치가 별 떨어지죠. 의미가 없죠. 예. 언제든지 지하 벙커에 경납돼 있다가 바로 버튼을 누르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현재 발사되고 있는 인공위성은 궤도에 안착시키고 이 우주 궤도에 진입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고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준비되는 단계. 그래서 언제 바로 발사로 격동 상태로 갈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간 일정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기술적으로 뭐 상당 수준의 차이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유사한. 종류가 다르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를테면 인공위성 발사는 이제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연료 탱크 속에 주입을 하게 되면 장기간 보관할 때 내부적으로 이제 부식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보관을 하지 못하고 연료를 주입하면 바로 발사해야 됩니다. 액체 연료는 대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ICBM은 내부적으로 아예 연료 자체를 고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일종의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화약을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북한이 이번에 광명성 3호 발사에 성공한다면 뭐 이전까지는 좀 논란이 있어요. 1호하고 2호는 뭐 북한 측에서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미국이나 서방 측에서는 실패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반론 내지는 외면해 버릴 수 있었죠.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다 보니까 북한의 이런 미사일 능력이 그러니까 로켓 인공위성 개발 능력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보유로 이어졌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확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용 위성이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일단 실패 성공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미국 측에서는 더 이상 이제 북한의 그 미사일 능력, 그 탄도 발사체 능력과 관련해서 뭔가 왜곡된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북한의 객관적인 이런 뭐 발사체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죠. 그것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보유를 간접적으로 입증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사실상 간접적이라기보다 직접적으로 입증을 한다. 입증을 했다. 거의 보여줬다. 아마 이제 군사 쪽으로 이제 전문하시는 분들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뭐 ICBM을 들여다본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 진영에서는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대륙간 탄도 미사일. 뭐 이미 북한이 핵실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2차례나. 그렇죠. 예, 그런 조건에서 이번에 장거리 하여튼 탄도 이 시험이 아니죠. 예,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네. 이제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를 해서 그죠? 발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물론 여기서 또 관건이 있겠죠. 그 탑재하는 탄두가 이제 소형 핵탄두, 예. 소형화한 핵탄두를 개발했다면 지금은 100kg짜리 중량의 광명성 3호를 탑재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있는데 그 광명성 3호 위치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한다면 그러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잠을 이룰 수가 없겠죠. 지금 사실 뭐 쟁점은 국제사회에서 쟁점은 뭐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이죠. 위성. 네. 위성 자체 이걸 가지고 시비하는 건 아니에요. 시비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뭐 문제 삼기 어려운 문제 뭐 거기 때문에 그동안 입만 열면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북한 경제도 신경 써라는 얘기를 했는데 경제 신경 쓰려고 위성 발사한다라고 할 때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를 삼는 건 이제 은하 3호 이 발사체. 그러니까 되겠죠. 이제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서방 진영에서는요. 그러면은 이 발사체가 은하 2호를 이제 2009년도에 발사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은하 2호에 이어 3호가 나오니까 이게 뭐 거의 유사한 기종이다. 같은 기종 내에서의 어떤 그 약간 성능 개량 이 정도가 되는 거죠. 뭐 앞으로 다양한 재원들이 이제 나와 보면 또 더 자세한 부분을 알 수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이나 자료들로 봤을 때는 뭐 외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물론 동창리 발사장의 크기는 예전에 무수단위보다 더 확대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하 3호의 로켓 자체는 외형적으로 볼 때 은하 2호와 뭐 유사해 보이는 게 일단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죠. 어제 그 네, 북한 측에서 그 지금 취재단이 방북을 했습니다. 예, 취재단이 방북을 해가지고 북한 인공위성 발사장을 가서 취재를 했는데 이게 흥미로운 게 그 취재단에 뭐 미국 안 간다고 그러더니 무슨 CNN, MBC, 뭐 일본도 뭐 요격을 한다고 그러더니 NHK, 뭐 영국의 BBC 등 뭐 유수 방송사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네. 예, 참여를 해가지고 어제 이제 그 로켓 발사장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그 아마 이제 동영상 공개가 돼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뭐 대략 이제 재원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그 동영상 좀 봤는데 거의 은하 2호하고 일단 외견상으로 상당히 유사한, 그죠? 또 흥미로운 게 은하 3 이렇게 써 있죠. 네. 파란색으로 써 있더라고요. 파란색 3번 로켓이군요. 예, 파란색 3번 로켓, 예. 예, 파란색 일본 어뢰에 이어서 이건 뭐 인간 어뢰에 이어서 인간 로켓인가요? 아마 조선일보는 그런 내용을 달 것 예, 같습니다. 저걸 이제 타고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저것이 아마 분명히 이 궤도에 저절로 진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저기 누가 매달려서 같이 올라가서 이 우주에 날아가는 길에 오리발로 해가지고 예. 공기를 박차고 올라가는. 계속적으로 이 위치를 보정해가지고 이 궤도에 올려놓고 거의 뭐 가미가지식으로 그렇게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분명히 그런 기사 저는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북한 쪽에서요, 제가 볼 때는 한나라당이 당명 바꾸고 색깔 바꾼 거를 아직 정보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빨간색 3번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예, 빨간색 3번을 밑에 새누리당 마크를 만약에 그렸으면 그죠. 예. 큰일 나는 거였겠네요. 확실해질 수 있었는데, 예, 아직 파란색 한나라당 하여튼 은하 3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써 있는데 그 장명진 북한의 이제 그 위성 발사장 총책임자네요. 예, 네. 뭐 재원을 좀 얘기를 했어요. 예예. 은하 3호의 전체 길이가 30m고 네. 직경이 22.4m. 그다음에 총 중량이 91톤이다. 아, 이렇게 일단 뭐 아주 기본적인 재원을 공개를 했는데 네. 이게 은하 2호하고 비교하면은 네. 뭐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길이가 다소간 약간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아, 오히려 줄었습니까? 예. 은하 2호가 그때 이제 32m였던 걸로. 아, 32m 은하 2호가. 예. 그래서 길이가 약간 줄어들고 총 중량이 약간 작아진. 음. 그 전에 이제 언론 보도는 발사체가 그 발사장이 네. 그 탑이라고 그러나요? 발사탑? 네네. 예, 발사탑이 한 3m 정도 더 늘어난 걸로 봐서는 발사체의 길이가 더 늘어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왔는데 네. 막상 지금 북한에서 발표한 일단 그 자료를 보면은 전체 길이가 30m인데 오히려 네. 은하 2호보다 2m가 줄어든 네. 예, 32m였다고 했죠. 이 상황은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에 북한은 동창리 이 발사장을 은하 3호만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인공위성 발사 여러 발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단순히 이번에 광명성 3호를 우주로 보내자고 동창리를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향후의 21세기에 북한의 이제 우주 관련 산업 전반적인 산업을 조망하는 가운데에서 우주 관련 센터가 하나 필요하다. 뭐 그러한 의견이 대두가 됐겠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21세기 우주 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지를 하나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 동창리 기지가 건설됐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뭐 상식적으로 보면은 네. 어쨌건 이제 은하 2호보다는 3호가 네. 상식적으로는 더 향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당연히 뭐 소나타보다는 뉴 소나타가 아 근데 더 낫잖아요. 무조건 커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진보한다고 해서 커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좀 커져야 네. 이제 그 뭡니까 이 위성의 크기도 크게 할 수 있고 더 큰 추진력도 더 위성을, 실어보낼 수 있고 추진력도 더 강해질 수 있고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줄었어요 크기가. 예.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상 북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측면에 볼 때 여러 면에서 개량되었다는 측면 중에 자동화 부분을 꼽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연료 주입이랄지 그리고 사실상은 이 관제탑이나 관제하는 방식 물론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외연상으로 봐가지고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북한이 이제 초반에 광명성 3호와 은하 3호를 공개하는 이러한 흐름을 볼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자료들이 추가 공개되지 않겠나 예, 라는 그렇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관측 관제 센터에 관련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발사체가 날아갈 때 그걸 자동화 컨트롤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과거의 은하 2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적 진보가 파악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길이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추진 능력이 더 향상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컨대 예. 더 많은 연료가 더 들어가야 되면 발사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죠? 더 그 작은 연료로 더 많은 추진력을 만약에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발사체를 키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더 작아지면
그러니까 탄두의 중량을 늘리는데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현재 이 보시게 되면 광명성 3호를 발사할 때 딱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같이 비교하는 건 어렵고요. 예를 들면은 은하 2호에 탑재됐던 당시에 이제 시험용 위성의 무게를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건 아직 공개가 안 돼 있나요? 예, 이번에 사용되는 광명성 3호의 위성의 무게가 더 늘어난 건지 아니면 더 줄어든 건지 같은 건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고요. 그리고 일단 뭐 저기 예. 제가 화면상으로 확인하기에는 네. 광명성 2호보다는 네, 이 광명성 3호가 크기가 커진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발사 그 인공위성의 크기 네. 자체가 뭐 광명성 2호 같은 경우 동그랗게 생겼죠. 네, 예, 축구공보다 뭐 한 농구공만한 정도 크기? 제가 요 정도 크기로 기억을 하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그 공개된 광명성 3호를 보니까 네. 일단 구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예. 뭐 직육면체 이런 형태로 생겼고 뭐 크기가 성인의 한 허리 정도 높이니까 1m 높이가 1m 정도 된다고 보실 예, 수 있겠습니다. 1m에서 1m 20cm 정도 사이가 되지 않겠나. 예, 이런 걸로 봐서는 일단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중량이 더 늘어났다. 예, 광명성 2호나 1호보다는 네. 더 증가한 것으로 봐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지구 관측 위성을 밝혔고 그 관측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카메라가 탑재된 만큼의 양량은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영상 전송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되니까 영상 전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파트가 더 추가가 되겠죠. 예.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위성의 무게가 그리고 위성의 크기가 더 커졌다. 그거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탄두의 중량은 증가한 반면에 네, 발사체의 길이가 줄어들었다라는 건 네. 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딱 효율이 더 늘어났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어떤 효율 면에서 네. 더 향상된 이런 형태의 발사체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실 수 있죠. 뭐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예. 다르지는 않더라도 은하 2호에 비해서는 다소간 이런 향상된 발사체 그러기 때문에 탄두 중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발사체 크기가 커지지 않은 오히려 줄어든 네.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지 더 않겠냐는 기술적으로도 거죠. 진보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이런 로켓 관련 측면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면인데 네. 이 성공 가능성, 근데 실패가 얼마든지 이제 회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기상 여건이나 이런 데서 언제든지 발사했을 때 이것이 제 궤도에 무리 없이 안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로켓이 애초에 계획한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뭐 연료가 불안전 연소했다든가 아니면은 추진력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든가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고도가 500km가 돼야 되는데 예. 450km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인공위성이 자체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동력이 있습니다. 그 동력을 가지고 추진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다시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위성의 수명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죠. 아.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발사체 자체를 개량을 하게 됐다.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보게 되면 애초에 계획했던 그 고도에 무리 없이 도달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위성에 더욱더 이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여지를 형성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남쪽에서도 물론 이제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인공위성의 수명이 이를테면 이번에 광명성 3호가 2년이다라고 딱 밝혀졌는데 2년이라고 밝혔다고 해서 2년 뒤에 그대로 이 사용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애초에 계획했던 이 수명을 연장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되는 사용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는 매우 강력한 태양풍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자기파, 그래서 상당히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예. 태양에 노출되는 부분은 온도가 아주 크게 올라가고 뒤로 가려지는 부분은 뭐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그러한 극한 조건에서도 적어도 2년은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품질 개런티가 이제 2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최소 뭐 유효 기간 그렇죠.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이를테면 그런 거랑 비슷하죠. 뭐 책임 AS 기간이 얼마다 이런 거랑 비슷하겠죠. 근데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 기기가 100% 작동 불능이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은데요. 그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는 측면도 그런 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아무튼 뭐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서방 진영에서 보기에는 뭐 특히 미국 측에서 보기에는 이게 이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형될 우려
가지고 겁내는 있는 거죠. 거고, 예, 그걸 만약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표현이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안보상에 상당한 위협을 받는다. 참 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네들은 핵미사일 진짜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1만 많이 개가 갖고 있어요. 있는데 1만 개가. 그 하나가 이 분명히 말하면 핵미사일이 아니에요. 근데 잘하죠. 소뚜껑이 아니고 그 소뚜껑 그러죠. 자라가 아니고 소뚜껑이죠. 자라가 아니고 소뚜껑이죠. 네.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많은 자라를 가지고 있는데 남이 가지고 있는 소뚜껑을 보고 어우 잘한 줄 알고 놀랜다. 뭔가 좀 상당히 겁이 많은 사람들이거나. 예. 아니 부자들이 원래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예. 돈이 뭐 몇백억이 있는데도 뭐 10원짜리 한 장 가지고도 아주 뭐 벌벌 떱니다. 그렇죠. 예. 자산 관리에 아주 철저하죠. 그죠. 자기들이 철저히 그 뭔가 부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는 걸 네. 그 뭐 용납이 안 되죠. 네. 미국도 사실 이제 제가 부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이나 군사력이라는 게 국제사회에서는 부하고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냥 돈이 되는 거잖아요. 군사력이 있으면은 그만한 어떤 패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렇죠. 그죠? 오늘날 사회에서 이제 세계 패권은 핵미사일로부터 나온다. 예, 그걸로 다 뭐 공인된 뭐 진리. 세계를 미국이 좌지우지해 왔는데 그걸 북한이 갖게 되면 그만큼 미국의 어떤 지분이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지분이 줄어들죠. 주주 총회할 때 음.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버리게 되죠. 이거는 뭐 아주 놀랄만한 일이죠. 예, 게다가 또 북한이 또 미국하고 좀 잘 합의를 해가지고 계속 미국의 경영권을 인정해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네. 지금 뭐 북한의 태도를 보면은 얘는 무슨 경영권 무효다 거의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미국 네가 뭔데 세계를 좌지우지하느냐? 우리도 좀 해보겠다. 우리도 좀 해보겠다. 이렇게 그 정도는 비교할 수 아닌가요?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남쪽에 예전에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주 운동 해가지고 예. 그 주식을 실제로 소액 주주자들이 아, 소액주주 운동. 예. 주식 시장에 주식 총회에 들어가 가지고 주주 총회에 영향을 주는. 야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건희 같은 그런 재벌들은 아주 놀래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경영권 아예 뺏어버리려는 거잖아. 그렇죠. 이건희야. 근데 그냥 들어가서 참관하는 게 아니죠. 이건희 회장님은 어떻게 결정 내리시나 이런 걸 참관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상당한 네.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뒤에 앉아 있는 미국 자본들 이들이 주주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 기능의 손을 잘라버리겠다.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혹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에 이거는 사실은 미국하고 지분율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경제 비율을 하자면. 1대1이죠. 예. 그죠? 미국이 만약에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 10%를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근데 북한이 갑자기 그 여러 주식을 매수를 해가지고 네. 10%를 만들어 놓은 꼴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뺏겠다 혹은 뭐 공동 경영하자 뭐 이러고 있으니 미국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떤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인공위성 발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협이다. 네. 뭐 이런 한반도 지분의 절반을 내놔야 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고요. 예, 좀 노래 한 곡 듣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북한은 왜 쏘려고 하는지 얘기도 왜 막으려고 하는지 이건 얘기를 좀 했으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데 기어이 하려는 이유가 뭔지. 네. 뭐 이거 뭐 경제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이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래 한 곡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뭐 주제에 맞게 엘튼 존의 로켓맨 보내드리겠습니다. She packed my bags last night, pre-flight. 0 hour, 9 a.m. And I'm gonna be high as a kite by then. I miss the earth so much, I miss my wife. It's lonely out in space on such a timeless flight. And I think it's gonna be a long, long time till touchdown brings me round again to find I'm not the man they think I am at home.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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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rocket man, burning out his fuse out here at home.
Mars ain't the kind of place to raise your kids. In fact, it's cold as hell, and there's no one there to raise them if you did. And all the science I don't understand, it's just my job 5 days a week. A rocket man, a rocket man. And I think it's gonna be a long, long time till touchdown brings me round again to find I'm not the man they think I am at home.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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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rocket man, burning out his fuse out here alone. And I think it's gonna be a long, long time till touchdown brings me round again to find I'm not the man they think I am at home.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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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rocket man, burning out his fuse out here alone. And I think it's gonna be a long, long time. And I think it's gonna be a long, long time. And I think it's gonna be a long, long time. And I think it's gonna be a long, long time. And I think it's gonna be a long, long time. And I think it's gonna be a long, long time. And I think it's gonna be a long, long time. And I think it's gonna be a long, long time. 예, 엘튼 존의 로켓맨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뭐 관련이 있는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예. 뒤에 준비해놓은 노래가 갑자기 연결이 돼버렸습니다. 뭐 매번 있는 방송 사고니까요.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걸 뭐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노래가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 제목 자체가 로켓맨이라니까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윤태규의 마이웨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요거는 좀 이야기 나누다가 예,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선거인데 선거 얘기 안 하고 무슨 북한 얘기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이거 한반도 통신이에요. 예, 지금 선거 얘기는 뭐 저기 낙곰수나 애국전선, 반민특위 이거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들으세요. 뭐 여기서까지 꼭 그 얘기를 해야 돼. 요거는 한반도 통신이니까요. 예, 한반도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해서 다루고 있고요. 선거 얘기 안 할 겁니다. 예, 애국전선 들으세요. 인공위성 문제 사실 선거 이상의 비중이 있죠. 예, 인공위성 발사가 이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예, 동북아 세계 정세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아주 뭐 메가토급 사건이기 때문에 예, 뭐 선거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도 잘못 풀려갖고 전쟁 터지면 뭐 200 선거해가지고 이겨가지고 200석 났는데 예, 12일날 바로 다음날 북한이 인공위성 쐈는데 일본에서 요격해가지고 전쟁 터져. 그럼 죽도 밥도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선거만 한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게 바로 선거에 이어서 이번 주에 바로 뒤를 잇게 될 중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인공위성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미국 입장은 이해가 돼요, 그죠? 예, 뭐 이해가 되는 건 아니죠. 예, 미국 사람 생각에 미국의 이익에 견지해서 보면 북한이 인공위성 쏴가지고 네. 득이 될 게 없죠.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딱 나온 거죠, 이제.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라도 뭐 가가지고 뭐 쌍심지를 키고 말릴 것 같아요. 그냥 요격이 아니라 그냥 가서 폭격을 해서라도 제가 오바마라면 폭격을 하겠다라고 말까지 하겠죠. 예. 아니 제가 오바마만 했어요 저는. 아 근데
오바마가 지금 최한옥 씨와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저 다르죠. 다르니까 안 하겠지. 네. 그러니까 정신이 있는 거지 좀. 저는 정신이 없으니까 가서 그러시군요. 폭격해버리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사실 북한이 인공위성 속에 놔두고 이게 성공을 하고 그래갖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또 핵실험을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네, 바로 이제 또 뭐, 뭐 관련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핵실험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북한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저 같으면 제가 미국 대통령이 가서 폭격을 한다 이겁니다. 네. 그래 말려야죠 가서. 예. 근데 이제 뭐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폭격했다가는 이것은 곧 전쟁이다. 예. 뭐 전면전이 나는 거죠. 뭐. 네. 북한은 이미 이제 대외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 그 올해 초에 이미 북한 내부 영상을 공개를 해버렸더라고요. 그 지난 2009년이었습니다. 예. 은하 2호 그 인공위성을 발사할 그 당시에 그때도 이제 한국과 미국은 특히나 일본이 그랬었는데요. 로켓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면은 요격시켜버리겠다. 네. 이런 뭐 지금도 식의, 그러고 있는 거 예, 아닙니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지금 이제 그 김정은 조선노동당 당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죠. 이것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죠. 그래서 북한의 여러 가지 정치 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또 이제 뭐 직함이나 그리고 이제 북한 내의 권력 체계는 또 다시 뭐 재편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우리가 선거가 있는 총선이 네. 있는 11일 날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당 대표자 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같은 날 또 당의 남북한이- 최고 지도부 선거가 그렇군요. 예, 진행이 됩니다 또. 아, 예. 남쪽은 당의 최고 지도부 선거는 아니고요. 그죠? 우리는 뭐 이제 국회의 차후에, 대표자들을 예, 뽑는 거고. 예를 들면 저희 통합진보당은 뭐 4.12 총선 이후에 전체 당 이 지도부 선거가 있죠. 예. 근데 뭐 북한은 이제 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당 지도부 선거가 사실 총선 이상의 의미를 갖는 우리랑 그렇습니다. 비교를 하자면은 최고인민회의 선출보다 더 예, 대통령 더 이상의 중요할 수 있을 거예요.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갖는 중대 정치 일정이죠. 그게 또 같은 날 있어요 지금. 네. 선거의 날이네. 다들 선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남북한이 모두. 예. 근데 아무튼 그죠. 네. 아무튼 그 얘기를 아까 하시다가 네, 네. 김정은 총사령관이 아,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보도가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방송 사이트가 있습니다. 통일방송이라고. 통일방송. 예. 거기에 이 북한의 영상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 김정은 부위원장이 이 적들이 실제로 요격을 하면 실제 전쟁을 할 결심이었다. 이런 예. 식의 발언이 그대로 소개가 되거든요. 예, 김정은 총사령관이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2009년도 4월달에 그런 발언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예. 예.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북한 당국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부 다 퍼져나가고 해외로까지 나가고 있다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건들면 전쟁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전쟁을 입장이니까 하겠다는 걸 이제 이미 공언한 상태고 요격을 하면 전면전이 날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번에 은하 3호를 발사하는 것이 북한 전역에 아마 중계가 되겠죠. 그리고 보도가 될 것입니다. 아니 뭐 전 세계에 지금 뭐 보도가 CNN에 나가면 뭐 다 보도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도가 됐을 때 이것이 만약에 요격을 한다라고 치면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지난 몇 년 전에 김정은 그 부위원장께서 요격은 곧 전쟁이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예. 그 실제로 북한의 지도부도 만약에 한국이나 일본 당국이 요격을 시도할 때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미 그런 판이 형성돼 버렸죠, 이제. 전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은 미국 네. 입장에서도 네. 전쟁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미국이 뭐 이라크 가서도 하고 뭐 아프가니스탄 가서도 하고 미국은 하는데 예. 북한 뭐 전쟁하자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미국은 그 자기가 이기는 전쟁을 하고 싶어 하고 아주 보면은 좀 이제 막 그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뚱뚱한 부잣집 초등학생. 예. 그런 학생들 같아요. 자기는 한 대도 맞기 싫어하고 때리기만 좋아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한 대 맞으면 징징 울면서 엄마를 찾아가죠. 예. 근데 지금 미국의 실질적인 이 군사적 능력 그리고 그들이 과연 전쟁에 나라의 명운을 걸 수 있나라고 할 때 아니 뭐 전쟁 나면 뭐 미국이 명운을 걸 게 뭐 있어요? 한반도에 싸우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 그 이제 북미 간의 정치적 지형이 동일해지는 그러한 여건이 열리는 게 뭐냐면 첫째로는 북한의 핵실험. 그래가지고 북한이 비대칭 전력이라고 일컬어지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일단 상당히 뼈아프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대칭 전력이라는 것은 애초에 양적 비교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 발이 있으나 한 발이 있으나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핵무기가 뭐 그죠? 한 방이면 예. 다 작살 나는 거죠. 핵무기 한 발이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입지를 상당히 좁히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곽동기 박사님은 현재 수준에서도 북한이 미 본토의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 100번을 양보해서 만약에 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스텔스 전폭기를 가지고 간다. 그게 있나요? 모르죠,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예. 아니 근데 가능성이 꼭 ICBM만 있느냐. 예. 제가 볼 때 저 인간어로에다가 인간어뢰.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 천안함도 작살냈는데 그건 주로 인간어뢰 미국의 이 이제 극우 성향의 방송사 폭스 TV류에서 예. 주로 만드는 그런 이제 미드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로 볼 수 북한이 이제 있겠죠. 인간어로에다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네. 태평양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사실상 이 미국이 지금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과정을 볼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든지 간에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쉬쉬하면서 이것이 안 되는 걸로 막아놓은 상태. 저는 단적인 비교가 딱 BBK 정국 이명박 대통령이 BBK를 막아놓은 거랑 유사하다고 봅니다. 예. 온갖 군대에서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는데 그거를 한사코 부여잡아 가지고 나는 BBK와 관련 없다라고 겨우 만들어놨어요.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북한이 이 은하 3호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게 되면 이제 사실상 무엇과 이 비교될 수 있냐면 BBK가 이건 만약입니다. 혹시나 저를 또 허위사실 유포로 잡아가지 마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이제 증거와 거의 같은 그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폭격을 해서 못하게 해야지. 폭격을 하면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데 뭐 겁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미국이 겁날 게 뭐 있나 이런 거지. 네,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져요? 한반도에서. 미국이 뭐 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냥 핵무기로 쓸어버리면 되잖아. 북에 핵무기 뭐 10,000개나 있다며요.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을 때 북한의 핵무기가 실질적으로 같이 보유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네. 북한 핵무기를 가지고 근데 가지고 있어도 진짜 인간어뢰로 그걸 실어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이 운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어야 미국이 사실 두려운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전쟁 나는 것 자체를 미국이 두려워할까요?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에 대해서 예. 그건 예전에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한 경우도 있고요, 그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지금 북한의 어떤 인공위성 발사 문제가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건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건 맞죠.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하는 거에 대해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응을 못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저희 예전에 이제 이미 2011년 1월 달에 당시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을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 미국의 향후에 이제 미국을 위협하는 위협으로 무엇을 상정했냐면 북한이 향후 5년 내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실전 배치할 걸로 예상되고 예. 그것이 현재 미국의 방어에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미국의 펜타곤의 대변인이 발언을 수정을 하죠.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의 정치적 발언이고 예. 우리 펜타곤은 실제로는 1년 아니면 그것이 더 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게 2011년 1월이었죠. 근데 지금 2012년 4월이죠. 예. 그러면 이미 사실상 미국도 작년도 연말께 10월, 11월 경에는 미국의 그러니까 아무리 낮추어 잡더라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실전 배치돼 있다라는 것을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는 단계에 실질적으로는 물밑에서는 그렇게 접어들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측면이 이거는 또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인 데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대화를 끌려 나오는 타이밍하고 좀 맞아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광명성 3호를 발사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이미 이전에 그런 능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확인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미 그런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예,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쪽은. 네, 예,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잘 모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 각하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각하는 작년 가을에 이미 펜타곤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예, 그 미국 그 국방부로부터 한반도 정세 보고를 청취하셨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고무되어 계실 거예요 아마. 예. 예.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보면은 과거에 봐도 좋은 정보는 얘기를 안 해줘요.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제군의 각하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 어떻게 좀 더 더 세게 나가봐라. 좀 더 좀 맡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동맹의 우리 지난 과거의 정을 봤을 때 당연히 응당 그것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몫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하면서 둘이 뭐 건배하고 뭐 술 먹고 그러니까 미국이 모르겠습니다만. 괜히 뭐 북한 폭격하거나 네, 요격하거나 이러면 이제 미국이 핵폭탄 맞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못하겠고 어마 이제 우리 각하를 부채질해가지고 그렇죠. 네가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꼴이네요 지금. 최근에 그런 인식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의 보수 세력들은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이 와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냐 이런 네. 논리를 깔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한 게 도와준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도와줬을 것 같아요. 아 자기들을 예. 그들의 재산을 그죠. 예, 그렇죠. 그들의 예. 재산을 지켜주면 친일파 뭐 예. 이런 사람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때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미국이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미국이 경제 위기도 터졌고 지금 뭐 미국의 지금 연방정부 예산도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미국이 어려운데 우리가 미국을 좀 도와줘야 안 되겠나? 이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나? 그렇죠. 야 우리가 남이가 거의 예. 이 글로벌 수준의 글로벌- 글로벌 사건이 현재 이것이 저는 한국의 보수 세력의 현재 정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뭐 미국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날뛰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얻어맞는 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북한에서는 뭐 전쟁도 각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걸 모르고 괜히 덤벼들었다가 북한이 전쟁을 각오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음. 최근에 북한의 대다수의 이제 공식 매체, 외무성 성명 그리고 조평통의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가 매우 강경 일변도로 지금 나가고 있죠. 그럼 좀 뒤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제 미국하고 한국 쪽 입장을 우리가 좀 대략 살펴봤고, 네. 예, 근데 어쨌건 뭐 불쾌하지만 뭔가 미국은 건들기는 힘든. 예, 그래서 뭐 결국 북한 인공위성 발사하겠네요. 발사 예. 근데 발사- 또 요격할 건데 거기다 CNN 기자들을 보내진 않겠지. 사실 요격을 할 수 없지 않냐라는 얘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격을 인공위성 쐈는데 요격을 했다 그러면 CNN 기자들을 체포를 할 거 아니야 북한에서. 이게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예. 요격을 한다고 나서는 세력들을 보면 한국 국방부와 일본 자위대 이들이 주로 이제 요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미국은 전면적으로 요격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에 그들은 실제로 요격할 능력이 있죠. 근데 요격을 못하면 그들의 MD 능력이 공격을 받거나 그죠. 오히려 망신이죠. 그거. 아니면 한다고 했다 그들의, 못하면. 예, 군사적 능력이 음. 이제 군사적 자신감이 시험대에 오르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이나 일본은 요격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주둥이로? 수준이죠. 예. 우리 각하는 주둥이로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야 우리가 벌써 평양에 태극기 꽂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천안함 사고 이후로 네. 뭐 연평도 포격전까지 각하의 입으로는 뭐 우리가 지금 뭐 압록강에 가서 지금 엄밀하게 물 마시고 단어를 있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위성이 궤도를 벗어나면 요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래서 그 논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방부가. 요격이라는 단어는 쓰고는 싶은데 여기저기 눈치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요격할 능력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는 군사 작전 지휘권 상으로도 한미연합사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발사할 그죠? 수 미국이 있겠죠. 승인을 안 하면 안 네.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라도 단어를 만들어야겠는데 이른바 그들의 최근에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자위권 개념 이거를 어떻게든지 갖다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있죠. 위성이 궤도를 이탈해서
한국의 영공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자위권의 개념으로 우리가 발사할 수 있다. 이거는 말 바꾸면 정상적으로 날아가고 있으면 발사할 권한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요. 내가 로또 되면은 네. 집 한 채 사주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인데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죠? 예, 궤도를 벗어날 리도 없는 얘기고 또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이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자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전쟁까지 각오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뭐 북한이 인공위성 쏘는 게 정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 국제사회가 지금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최악의 경우 뭐 미국이 요격을 하거나 전쟁을 할 수도 있는 뭐 지금 그럴 힘이 없어갖고 미국이 안 하는 것뿐이지 힘만 있다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써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최근에 변화된 국제 관계, 국제 질서를 실제로 보여주겠다. 그러한 그리고 그러한 국제 관계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 현재 동북아시아 전체적인 정세를 볼 때 흔히 제도권을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의 장기적 전망을 전부 다 불안하게 보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 말에 있었던 북한의 그런 급변사 때 그냥 뭐 맨날 무너지느니 굶어 죽느니. 네. 그래서 대체적인 이른바 대북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안정돼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그러한 측면에 있다 보니까 북한의 주변국들, 특히나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북한과 관계 개선이 매우 주저되는 것이죠. 망할 나라하고 뭐 어떤 관계 개선할 사람이 필요 없죠. 관계 개선, 그래도 북한이 뭐 위성도 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관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면 그게 바로 묵사발이 되는 그러한 여건이 현재 백악관 내에 그리고 청와대 내에 존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그러면 당신들이 제대로 된 생각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겠소 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렇다면 한번 제대로 봐라. 우리의 힘을 제대로 봐라.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하는 면이 상당히 크지 않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 주변국들도 다 봐라. 일본 국민들 니네 1억 명이지 다 봐라.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국력을 좀 과시하려는 그런 측면이 이런 측면이 일단은 크다.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도 보겠죠. 그 2,500만 북한 주민들도 보겠죠. 그리고 5천만이 되는 남쪽의 주민들도 보겠죠. 그렇죠. 그리고 10억 명이 되는 중국 사람들도 보겠죠. 봐라. 이것이 이제 지금 이 북한 당국의 기본적인 목표 아니겠는가. 북한의 우리의 이제 기술적 능력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정치적 능력 그리고 이제 그것의 파급력 이것을 2012년을 그러니까 북한이 바라는 방향 그것은 뭐 북미 관계에서는 한반도 평화 체제고 남북 관계에서는 6.15 14선언 이행이지 않겠습니까?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만들어 나가겠다. 설령 반발을 하더라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러한 의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전체적인 이 상황과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기다려주지 않는 뭐 그러한 방향으로의 이 외교 방식의 전환이 현재 북한에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지금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4월 15일이면은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이 되는데 이거 뭐 북이 뭐 아주 다채롭고 큰 행사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 목표 자체를 그렇게 밝혀왔죠. 2012년에 그렇습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혀왔고 그게 아무래도 4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북한에서는 그런 강대국에 이제 진입을 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 행위가 필요한 그렇죠. 그리고 각종 이런 시점이죠, 그죠? 그리고 뭐 그 자기들의 면모를 과시하려고 하겠죠. 근데 인공위성 쏘면 강대국인가요? 인공위성 쏘면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는 로켓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어떤 나라들이 현재 인공위성을 보유한 나라는 많을 것 같고요. 네. 우리도 뭐 수십 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발사체를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뭐 지구상에 몇 개 정도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예.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외의 나라로 친다면 그 뭐 이스라엘, 이스라엘, 인도도 한번 쐈죠. 예. 예. 그러한 나라들 정도. 이란도 인공위성을 쐈죠. 이란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공위성을 한번 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란도. 그 제가 한 뭐 다 해봐야 그래도 10여 개국 안쪽에 열 손가락 안에 들죠.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네. 예, 그런 강대국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열 손가락 안에 들기 때문에 음, 뭐 하나의 징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왜 징표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못 만들게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이 방해를 할 텐데 미국이 방해를 하더라도 만들어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힘이 입증이 된다 이렇게 아마 타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북한의 과학기술 역량이 네. 이제 세계 10위권 안쪽에 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위성 발사 자체로 본다면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위성 기술만 위성을 쏘는데 위성 기술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근데 이제 위성- 이러한 논리들이 있죠. 예. 대표적으로 남쪽의 과학자들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예. 과학기술적 능력은 우리도 있다. 정치적으로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못 쏘는 거지. 아니 그건 뭐 확인이 됐잖아요. 예. 나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네, 사람들이 나로가 이런 완전히 생각을 가지고 메롱되지 있는데 않았습니다. 비단 한국 외에 다른 나라들도 그러한 착각에 빠져 있는 나라들은 꽤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검증되는 면을 봤을 때 일단은 인공위성 발사가 의미하는 바는 저는 과학기술적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정치 군사적 측면이 더 크지 않는가. 그러니까 정치력으로 미국의 압박과 미국의 회유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통과가 돼야 된다. 아니 근데 그걸 이제 예.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네. 그 인공위성 발사가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면은 네. 사실 누구나 다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못하게 되죠.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클럽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니 뭐 방해를 하더라도 그 뭐 하려고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미국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소련이라든지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의 이른바 강대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류의 이게 정치적 장벽이 더 크다. 그렇죠. 근데 기술적인 면에서도 뭐 아니 이번에 나로 실패를 두 네. 번씩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뭐 러시아가 사실상 쏴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네.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 우주 개발에 뭐 선구자적 국가고 네. 가장 먼저 우주로 인류를 보낸 이런 나라 아닙니까? 뭐 예. 오랜 기간 동안에 우주 개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자꾸 실패를 하는 거 보면은 네. 네. 이게 이제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뭐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막는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의 어떤 기술적으로. 과학 기술 수준이 보장이 돼야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적 장벽이 또 있다는 것이죠. 음. 예. 그래서 이제 누구나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미국도 콜롬비아호가 폭발을 하고 디스커버리호가 추락을 하고 그런 이 우주 발사체가 이제 폭발하는 그러한 참혹한 사진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그 희생된 우주인들이 마음이 아픈데 그런 면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과학기술적인 장벽도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데 네. 관련된 과학 분야가 상당히 많지 않나요? 사실상의 대부분의 과학기술, 현대과학의 종합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북한이 독자적으로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수준이 있는 국가다. 문제는 중요한 거를 적어도 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북한의 로켓은 네. 다른 나라의 로켓과 다르게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과학기술, 이른바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측면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 북한으로의 부품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은하 3호, 광명성 3호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대다수의 부품과 모든 이 재원들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본이 로켓을 쏜다라고 하는 것과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미국의 과학자들이 와가지고 조언을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중요한 부품 같은 것들은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뭐 그러한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성을 쏘게 되는데 북한은 그러한 협력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성을 발사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과학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일반적인 인식이 북한 하면은 못 사는 나라, 밥도 못 먹는 나라, 밥도 네. 뭐 보수 언론들에서 하는 진짜 일반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인공위성을 쏘고 있냐? 그렇습니다. 그 돈으로 쌀을 사지. 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후진국,
뭐 60년대, 70년대 수준 아니냐 우리나라에 이런 게 이제 국민들 일반적 생각인데 네. 지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북한 내부적 상황을 저희들이 들어가 보지 못한 이상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측면,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북한에 관련한 보도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예.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나가는 보도가 있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있어요. 북한이 어렵다, 흔들린다. 긍정 보도와 부정 보도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중요한 면은 긍정적인 보도를 보면 이것을 실명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누가? 예를 들면 박상건 평화자동차 사장이, 예. 그리고 뭐 중국의 후진타고 주석이,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실명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탄탄한 근거와 뒷받침을 가지고 이야기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근거가 없어요. 한 대북 소식통의 전원에 따르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나마 80년대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공안 관계자에 따르면. 그때는 공안 관계자가 상당히 유행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것이 한 대북 소식통의 전원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긍정과 부정이 두 가지 보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부정적 보도만 난립을 하고 있고, 근데 이 문제는 이 부정적 보도가 출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이러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지금 돌고 있는 북한 관련한 상당수 보도들이 이거 전부 다 부풀려진 거 아닌가? 나중에 만약에 올해 과정에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정말로 이제 뭐 살만한, 살기 좋은 사회, 살만한 사회가 온다고 됐을 때 당연히 휴전선의 이 갈라진 모순을 철폐해야겠지 않습니까? 남북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전면화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이제 일반적인데 그렇죠. 그 보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네. 좀 판이한 상황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펼쳐지는 북한은 것이죠. 뭐 후진국이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 낙후돼 있고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제 보수 언론이나 또 우리 진보 언론에서도 뭐 그런 게 적지 않아요. 진보 언론도 예. 그렇게 북한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저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과연 그렇게 뭐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 과학기술적으로 후진국, 경제적으로 취약성이 있는 나라가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개발해서 쏠 수 있느냐, 이런 데 의문점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쏠 수 없죠. 그리고 상당한 이제 경제적 뒷받침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공위성 쏠려면. 네, 그렇습니다. 그 기초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정치, 경제, 과학적인 배경이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어야지만이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에 성공을 한다라면은 특히 이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위성이기도 하죠. 위성인 게 뭐가 독특한 위성이냐면은 100% 자국 기술로 지금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위성이에요. 기술 교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불가피하니까요. 부품을 수입하고 싶어도 수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 그러면은 기술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고 여러 다방면적인 과학 분야에 있어서 수준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네. 예. 그래서 어쨌건 북한이 뭐 아까 말씀하신 걸 좀 종합을 하면은 이번 인공위성 발사의 목적이 첫째는 이제 우리가 어떤 강대국의 반열에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는 측면. 그렇죠. 우리의 위성 발사는 우리가 결정한다. 예. 라는 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강조한 측면이 있지 않나. 좀 이 자주적인 그리고 대외적인 영향력이 있는 네.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국가다라는 걸 과시해주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과학기술 능력을 네. 뭐 21세기는 이제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곧 경제가 되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북한이 상당 수준의 과학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인공위성 발사가 되지 않겠나. 입증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여튼 북한은 이러저러한 노력을 한다. 네. 뭐 여러 가지 외압이 있어도 밀고 나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북한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는 건데 이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지금 또 곽동리 박사님이 쓴 글의 주제들이 또 그런 관련된 얘기예요.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과연 또 인공위성 발사가 어느 도움이 되는지 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윤태규의 마이웨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내려다 볼 곳 없네. 정말 높이 올랐다 느꼈었는데 내려다 볼 곳 없네.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겁나는 놈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때론 큰 산 앞에서 무릎 꿇고서 포기도 하려 했어. 처음처럼 또다시 돌아가려고 무작정 찾으려 했어.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겁나는 놈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My way.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겁나는 놈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My way. 예, 윤태규의 마이웨이 보내드렸습니다. 뭐 벌써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예. 그 아까 잠깐 노래 나가는 동안 카메라 앞에 등장해서 죄송합니다. 제 정신 나갔어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아는 사람 만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잠깐 헷갈려가지고 카메라 앞으로 좀 지나갔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하루 이틀 있는 일도 아니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4시 43분인데요. 우리가 4시 55분 정도에는 방송이 끝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안 남았네요. 오늘 좀 중요한 얘기, 여기부터가 본격적인 얘기인데.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또 발사하고 나서 한 번 더 하죠, 이 얘기를. 또 발사하면 또 우리 또 나오겠죠, 그죠? 중요한 상세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일단 이 발사체 자체가 좀 어떤 건지 잘 알아야 거기서 뭔가 또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곽동기 박사님이 2주 간격으로 이제 나오실 거니까요. 2주 뒤에 그때 되면은 이제 뭐 각국 반응도 있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발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도 나올 거고. 또 그때쯤 또 핵실험도 할지 모르겠네요. 이러다간. 지금 거의 뭐 예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소리 파다하죠 지금. 핵실험 곧 이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고 2주 뒤에 모시고 요 인공위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뭐 두 가지 글을 쓰셨어요. 경제 효과와 관련된. 요걸 좀 간단하게 오늘 맛배기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3천억 원 정도. 일단 이건 뭐 직접적인 경제 효과죠? 사실상 이것은 이제 국방부가 관련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아일보를 통해서. 동아일보에서요? 예. 국방부가 보도한 걸 동아일보가 그대로 받아서 이제 적은 것이죠. 거기에서는 이제 8조 달러. 8조 달러. 북한에 이번에 이제 인공위성 발사에 들어간 비용이 그 정도라는 거죠? 8천억 달러군요. 죄송합니다. 8천억 달러. 8조 달러가 맞는 거 아니에요? 8억 달러? 8조 원이군요. 죄송합니다. 8조 원. 제가 저도 지금 정신이 지정신이 아닙니다. 8조 5천억 원. 8조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 8조 5천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 주민 1,9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이다. 그걸 이제 보도가 돼서 쌀을 사오면 걸로 자극적으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건 아니다 진짜. 음. 아무리 이 포퓰리즘과 공격이 뭐 마음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계산한 결과로 봤을 때 북한의 체제적 특성 그리고 지금의 발사하고 있는 위성의 이제 활용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이 아무리 크게 잡아도 이 위성 발사 관련 비용이 2천억 원 이상으로 잡을 수는 없다. 아니 경제 효과라기보다는 발사 비용 얘기군요. 네, 발사 비용이 한 네. 3천억 원 정도. 근데 차후로 얻을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이득이 5천억 원 가량이 되기 때문에 아 차액이 3천억 원. 투자가 2천억에 회수가 5천억이면 순이익은 3천억 아니냐? 순이익이 3천억이면 뭐 그걸로 쌀 사면 쌀은 먹고 화장실로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더 사는 거죠. 예, 그냥 없어지는 건데, 예, 이거는 사실 5천억 원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공위성도 쏘고 5천억이 다시 들어온 거니까 3천억 차액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린 것도 인공위성 발사로 갖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발사 자체에 대해서 발사체의 공학에 대한 이해, 예. 인공위성 산업에 대한 발전, 그리고 그것이 북한 산업에 끼치는 영향, 효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는데요. 차후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게 되면 인공위성이 실용 위성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이제 기상 예보를 하게 된다라고 할 때 예. 북한이 체계화되고 과학적인 기상 예보 자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효과, 이것은 3천억 원을 또 뛰어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죠. 빼고도 예. 그러니까 뭐 약간 간접적인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것으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예컨대 홍수가 날 거를 예보를 잘해가지고 홍수가 좀 덜 났을 경우에 생기게 되는 차익은 빠지는 거죠. 그런 건 빼고 산정되지 않은 거죠. 직접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공위성 관련 산업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그렇죠. 이익이 예, 이익이 한 예. 5천억 그리고, 원 정도 되죠. 네. 인공위성 개발 관련 설비를 민간으로 이전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것이 이제 현재 3천억 원 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대략 어떤 기대 효과들이 있나요? 크게 말씀드렸을 때 인공위성 관련한 부분, 예. 그리고 로켓 관련한 부분, 이번에 동창리에 인공위성 발사장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사장 관련한 부분, 이것을 전부 다 합친 비용이 되겠죠. 예. 예, 그랬을 때 인공위성 관련한 측면은 북한의 이 자체적인 산업, 직접적인 연관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로켓 관련한 측면은 북한의 기계공업으로 대변이 되겠죠. 예. 정밀공업과 기계공업, 거기에 상당한 파급력, 그와 더불어서 로켓이 차후에 활용이 될 때 외국의 위성들을 발사를 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프랑스라든지 미국 그러니까 같은 인공위성 나라들은 다른 예, 그러니까 발사체는 아직 개발을 못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네요, 그죠? 발사체는 개발을 못했고 인공위성 단적으로 러시아가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위성을 발사해야겠어요. 발사해야겠는데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 위성들을 수주를 하게 되죠. 같이 쏴주는다. 예, 그래서 같이 쏴주게 되죠. 러시아에 뭐 인공위성을 쏘고 싶은데 네, 이걸 비용이 들어가니까 한국 거, 네, 네. 그래서 뭐 일본 거 남측이 실어가지고 예, 주로 위성을 발사할 때 보면 저기 프랑스 위성을 대여해가지고 프랑스 발사체를 대여해서 쏘거나 아니면은 러시아의 발사체를 대여해서 쏘거나 그런 식으로 쏘게 되죠. 그러니까 인공위성 발사가 무슨 택배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쏜다는 거 아닙니까? 소형 위성을 여러 개 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형 위성을 하나 놔서 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뭐 디자인을 하겠죠. 예. 그런 면으로 북은 차후에 활용을 할 걸 그렇게 전망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쏴주는데 얼마입니까 이게? 그 부분은 사실상 위성의 재원이나 비용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경납고의 크기에 따라서 중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무게로도 이게 뭐 거의 우편하고 비슷하네. 무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kg당 얼마. 킬로그램당 얼마. 예, 예. 예. 재밌네요. 대략 뭐 어느 정도 보통 국제적으로 500억 원이라고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한 번 쏴주는데 한 네, 500억 원 정도. 네, 네. 우리 돈으로. 네. 예, 5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그게 또 이제 무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차이가 발생을 하게 좀 되겠죠. 큰 위성 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을 줘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곁들여 가지고 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개를 묶어 쏘면은 뭐 한 번 발사하는데 수천억 원 이상의 뭐 이게 발생할 수도 기본적으로 있겠네요. 로켓을 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로켓을 한번 쏠 때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위성, 그 유럽의 아리안 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쏠 때 이 800억 원, 900억 원 가량의 비용이 발사 비용이. 들어간다. 예. 예,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그거 이상으로 그렇게 돼야지 수주를 받아서 예, 그 타산을 마치겠군요. 타산이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공위성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정도 됩니까? 매우 많이 있습니다. 약 50여 개국 50여 개국. 가량이 위성을 운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 발사체를 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10여 개국이고 10여 개국이 안 되죠.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 40여 개국 정도는 예, 그 고객이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북은 계속적으로 위성을 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발사하는 위성이 상용 위성이라 하더라도 사실 위성 크게 둘로 나눴을 때 관측 위성과 통신 위성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발사되는 위성은 관측 위성입니다. 예. 그래서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죠. 근데 북한도 이제 차후에 통신 위성의 필요성이 분명히 예상되는 바 통신 위성을 쏘아 올릴 필요가 제기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위성이 발사되게 되겠고요. 아마 이제 한국만 보더라도 이미 무궁화 시리즈가 있죠. 그리고 천리안이 있고 그리고 아리랑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한국의 아리랑 위성 시리즈가 이 관측 위성 시리즈가 되고요. 무궁화 위성이 통신 위성 시리즈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리안은 정지 위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북한도 다양한 종류의 위성들을 전부 다 쏘아 올릴 것을 그런 목표를 가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서해 위성 발사장 총책임자 장명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향후 로켓의 대형화를 추진해 정지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다라는 벌써 이미 뭐 입장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인공위성을 뭐 쏘게 될 이럴 가능성은 뭐 높겠죠. 저렇게 뭐 투자를 했는데 한 번 쏘고 만다는 건 또 이상한 얘기고. 특히나 정지위성 같은 경우는 고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훨씬 더 많은 추진력을 필요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대형 로켓으로 가는 것이 사실상 더 이제 맞지 않겠나. 그 차후에 북한이 계속적으로 로켓의 성능을 보완해 나가면서 다양한 그 이제 뭐 다목적용으로 목적별, 기능별 로켓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에 투자를 하면은 향후 상당한 어떤 이익을 북한이 기대가 된다.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 뭐 싸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북한 쪽에서 이건 오히려 보도에 나온 얘기인데. 싸죠. 우리 이렇게 싸다, 저렴하다 뭐 이런. 쌀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마케팅을 하는 건지. 저도 이번에 이게.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이 고급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미국이라든지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들지 않습니다. 그죠, 또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이 한국에서 적어도 뭐 박사다 간판 달고 다니면 이제 억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박사 100명이면 100억이고. 근데 미국 박사가 들어오게 되면 적어도 뭐 한 10억, 5억 이상은 이제 미국 한 100만 달러는 줘야지. 야구 선수도 한 100만 달러 준다는데. 100만 달러 받는 사람은 뭐 책임자가 되면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전체 이제 연구개발비에 이 인건비가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구개발비의 한 40%가 예산이 잡힐 때. 근데 북한에 만약에 이제 고급 뭐 교수, 박사급의 인력에게 1년에 억대 연봉을 주겠는가? 그건 말이 안 되죠. 사회주의 체제 전체적으로 경제 운영하는 사회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그 연구개발비에 산정되어 있는 그 40% 인건비 이거는 북한 사회에서는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동일한 연구를 추진할 때도 들어가는 이제 타산이나 예산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 인공위성 발사체가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북한의 수백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이 아주 낮은 임금을 감내하면서 그나마 이제 그들이 바라고 있는 이 뭐 한반도의 어떠한 이제 변화 그런 거를 이제 표방을 하면서 무급으로 일을 해준다면 위성 가격이 얼마나 싸지겠습니까? 그거 다 무급으로 하면 안 되죠. 무급으로 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남쪽에서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통합진보당의 이 당직자들은 전체적으로 당비 자기에 들어오는 이제 급여를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다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의 발전을 위해서. 그 만약에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만약에 이제 거기도 이 통합진보당과 마찬가지로 전체 과학 기술자들에게 들어오는 이제 경제적 혜택과 급여들을 법정 최저임금 치만 빼고 나머지 부분을 만약에 반납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면 이 개발 비용, 발사 비용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또 세계 이 우주 항공 분야 특히 인공위성 발사 시장이라고만 딱 환정을 해보죠.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좀 확인이 예, 안 됐나요? 아직 다음 주 확인하지 다음에 못했습니다. 올 때 숙제로 알고 예, 꼭 준비를 해 오셔서 보겠습니다. 예, 얼마나 이제 요 항공 분야에서 북한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어차피 뭐 알고 계셨어도 얘기를 못했을 것 같고 오늘 아주 간단하게 좀 약간 가볍게 다뤄봤습니다. 북한 인공위성의 어떤 개론 정도는 수준에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 2부 북한의 인공위성 왜 발사하려고 하는가 차후에 알려진 내용을 더 보강을 해서 또 2시간 동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이제 선거 뭐 며칠 안 남았는데 끝까지 우리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그 뒤에 이어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하면 전쟁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반도 통신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곽동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스텔라의 로켓걸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찢어진 음악 소리엔 더윙어스의 시선이 뭐야